이제 이 오아시스라는 영화는 그 사회적 약자들끼리 서로 이제 풋풋하고 건강한 그런 사랑을 이제 만들어 간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다소 좀 판타지 기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영상 안에는. 너무나 필용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은 정말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오해받는데도 말을 못하고,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사회를 불편하게 하고 싶은 영화였는데, 오히려 많은 그 당사자인 장애 여성들이 더 상처를 받는 영화였다. 장애인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장미화. 그 마더라는 영화는 이제 김혜자 씨하고 원빈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원빈 씨가 지적 장애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여고생을, 살인의 의도 없이 여고생을 길 가다가 죽이게 됩니다. 밤에 그 여고생이 자기를 놀려요. 바보야라고 놀리니까 뭐 살해 의도도 없고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돌멩이 같은 거를 집어 던지는데, 그게 이제 잘못돼서 이제 여고생이 머리에 맞아서 이제 죽고, 또 엄마인 김혜자 씨가, 이 엄마가 그 유일한 목격자인 아주 불쌍한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이제 아주 잔인하게 이제 이제 살해하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목격자를 살해해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살인이고, 네. 아들은 그냥 우연히 던졌는데 죽었으면, 네. 그 업무상 과실이네요. 업무 돌 던지는 게 뭐 업무가 업무는 아니니까 아니고 바보라고 과실치사라고 그랬으니까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정당방일까요? 네. 예, 아니 그 투수가 그 야구 선수가 공 던지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업무상 기인치사가 될 수 있고. 놀려서 더 던진 거라서. 예. 하여튼 그런 영화.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영화에서는 이제 모종의 극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아주 성공적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굉장히 수백만 명이 봤다라, 8년만 정도 봤대요, 마더를. 그래서 그 정도 봤다라는 거는 한국의 그 관객들이 그 어머니의 행위에 동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어머니 행위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그야말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예, 증거를 없애기 그리고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희생을 시키는. 예. 저는 이제 그 의문이 드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동조가 되는 행위인가, 그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그 불쌍한 할아버지를 그야말로 쳐 죽이거든요. 쳐 죽이는 그 잔혹한 행위. 그리고 나서 그 은폐하기 위해서 그 집을 불살라 버려요. 그 행위가 그 엄청난 모종으로 느껴진 거죠. 그 살인마의 그 모습이 엄청난 자식 사랑의 모습으로 겹쳐지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그 아이러니가 어떻게 성립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성립되는가? 그러니까 모종이면 다 용납이 되는 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 엄마의 절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뭔가 더 갖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는 그 상대를 죽여버리는 방법밖에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이제 봉준호 씨는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그 성공의 요소가 또 요인이 뭐냐면, 그 자식을, 그 실수한 자식을 장애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장애인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모종이, 그 극단적인 모종을 표현하는 게 표현하는 걸 이제 성공을 했고, 거죠. 네. 만약에 그 자식이 비장애인이었다면 저는 그 영화 자체가 성립이 안 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이 비장애인이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엄마의 잔악한 살인 행위가 관중들로부터 동조를 받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필수 거죠. 요소죠. 그 장애인을 키우면서 부모도 일종의 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 또는 자기 집안에는 특별한 집안이다 라는 데에서 이 막연하게 그 사회에 대해서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기가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그 쌓인 것들이
증거를 없앨 때에 그냥 증거만 없애면 되는데 그걸 잔인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예, 그 감정까지 실려 있는 수도 그래서 그렇게 잔인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봉준호라는 천재적인 감독이 어떻게 저런 설정을 했을까? 난 그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봉준호 씨가 저런 아이디어를 도대체 어디서 얻었을까?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 자식의 허물을 듣기 위해서 엄마가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임으로 해서 그것이 오히려 관중들의 어떤 그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이런 어떤 플롯을 어디서 가져왔을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고, 이거는 순수하게 봉준호 감독의 어떤 창작 의식에서 반론가 아니면 어디에 모티브가 있었을까, 이렇게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이제 개연성이 있는 근거를 하나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1929년도에 존 스타인백이 소설을 하나 써요. 그때 이제 미국이 대공황 시절에 생쥐와 인간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이 소설에서도 보면 이 소설의 플롯이 그 생쥐와 인간이라는 소설은 우정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걸 묘사하는 거고, 마더는 모정이 극단으로 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묘사하는 건데, 둘 다 지적 장애인과 관련된 살인이 일어난다라는 게 그 모티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39년도에 생쥐와 인간은 미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포스터하고 마더의 포스터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포스터에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생쥐와 인간 39년도 영화 생쥐와 인간을 오마주한 게 아니고, 포스터는 딱 오마주했다는 게 표시가 딱 이렇게 나는데, 그 모티브를 아마 존 스타인백의 소설 생쥐와 인간에서 가져왔지 않을까,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면서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구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에 말한 생쥐와 인간 보고 마지막에 친구가 그 지적 장애인을 쏴 죽인 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마더를 탄생시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거는 굉장히 나쁜 행위인데, 이제 마더에서의 그 엄마의 살인 행위, 또 생쥐와 인간에서의 비장애인 친구의 살인 행위가 관중들이나 아니면 독자들한테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살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이 독자나 관객으로부터 공감을 일으키는 살인 행위,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건 뭐 당연하죠. 그리고 김혜자 씨 자체가요,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 배우 자체가. 그게 연기가 아니라요, 그분의 천성적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한, 그게 이 약간의.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마더에서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나와요. 엄청난 그 배역, 정말 잘 지키는. 하여튼 뭐 7번 방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그럼 7번 방의 선물은 보셨다고 하셨죠? 네, 제가 봤어요. 또 이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거는 이완경 감독, 비교적 좀 이름이 덜 알려져 있는 이제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하여튼 교도소 안에서 지적 장애인 아빠가 그 딸을 교도소 안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이 지적 장애인 아빠는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가요. 경찰청장의 딸을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제 교도소에 가는데, 그 교도소 안에 이제 그 딸을 데려와서 한 감방 안에 있는 재소자들끼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주제인데, 뭐 특별한 어떤 철학적 시각보다는 그냥 울고 웃고 계속 울다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효과를 이제 자아내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정승용이가 연기한 아버지, 7번 방의 선물에서의 아버지의 장애는 무슨 장애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통칭하면 지적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되겠는데, 정신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르겠어요. 지적장애로. 지적장애라고 나오는데 딸바보잖아요. 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딸바보 장애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근데 지적장애이긴 한데 보면은 지적장애인이 아니죠. 그런 표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경치. 근데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좀 복잡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작품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쵸. 단순하게 네. 그냥 웃고 즐기고 좀 그냥 짬뽕이에요. 보고 있으면 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래서 어떤 평론가들이 이게 왜 1,300만 명이나 관객이 들어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영화거든요. 거기에 너무나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어서 예. 다양한 국민들이 다 자기 모습들이 거기 하나씩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 저는 부담 없이 웃다는 거죠. 이황경이라는 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나름대로 이 사람이 작품성은 모르겠지만은 흥행성은 그러니까 이제, 진짜 흥행성을 생각하는 흥행적 요소들은 굉장히 잘 네, 만들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우리가 장애 코드로 말하면 이게 환상도 어떻게 되냐면, 있고. 첫째 이 주인공은 정확하게 무슨 장애인인가 라고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창조된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의 중간쯤에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캐릭터인데, 예를 들어서 말투는 이제 마라톤에 나오는 이제 초원의 말투를 닮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위는 맨발의 기봉에 나오는 은기봉 씨의 행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말투는 자폐인이고 행동은 지적 장애인이고, 이런 게 실제로 이런 장애인이 있는가? 실제로 없어요. 이런 장애인들은. 바보라는 캐릭터가 더 맞는 거예요. 네, 그래 바보를 네. 흉내내는데 이 성무당처럼 했다고 그렇게 된 건지 나는 굳이 의도적으로 창조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의도적으로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짜집기를 하더라도 창조적으로 짜집기를 해야 한 1,300만을 모으지, 짜집기를 그냥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흥행에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을 좀 그래서 만나보고 싶네요. 이게 일단은 주인공을 네. 이황경 감독이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마라톤의 주인공과 맨발의 기봉리의 주인공의 캐릭터를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이 마라톤은 마라톤 나름대로 흥행 요소가 있고, 맨발의 기봉에는 맨발의 기봉이대로 흥행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두 흥행 요소를 같이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장애를 섞어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또 네. 아버지와 지적 장애인 아버지와 똑똑한 딸의 이 관계는 어디서 이 외국 영화에서 I.M. 있죠. Sam. IM쌤에서 네. 그대로 가져왔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살인 장면 보면 떨어져요? 벽돌이 떨어져요. 위에서 떨어지는 떨어지는데 그 장면은 어디서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냐면 마드의 원빈 씨가 여고생을 이제 죽이는 그 장면을 연상시켜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영상이요. 사실은 다양하게 이 연상이 많이 되시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학습한 거예요? 올해 이전에 장애인을 주인공이든 아니면 소재로 다뤘던 영화의 각 흥행 요소들을 다 여기다가 짜집게 해놨는 그렇죠. 영화예요. 이황경 씨는 연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독특한 소재, 장애와 관련된 독특한 소재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성공한 흥행 요소들만 다 모아가지고 7번 방 안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미 안전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부터 안전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객들은 이미 이 영화를 보고 감동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왜? 마라톤을 받고 맨발의 기봉이를 받고 마드를 받고 아임쌤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객들이 웃고 웃을 수 있는 그 편안한 흥행 요소들이 그 영화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중들은 아주 편안한 마음에서 그 영화를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남는 건 없어요. 영화 극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오면 남는 건 하나도 없지만은 그 극장 안에 있는 2시간 동안만큼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보고 싶은데. 아니 근데 그 영화가 왜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영화냐면 이 영화는 부성의 영화예요. 예를 들면 자기 딸이 살해당했다고 믿는 그 지적장애인, 아무튼 장애인에게 믿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청장 아버지의 그 방식과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딸을 살려야 된다라는 바보니까 이렇게밖에 이해 못한 이 아버지의 부성에 이것도 하나의 부성애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있는 영화거든요. 그게 저도 뭐 꼬치꼬치 해석하면 복잡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부성애에 감동을 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다 하면 모성애. 그러니까 부성애. 7번 방에 선물과 아니요. 모성애 아주 단순하게 영화를 아니에요. 내 말은 근데 확실한 거는 뭐냐면 장애가 드라마나 영화에 굉장히 많은 소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렇죠. 제가 주류화되고 있어요. 드라마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자폐성 장애인이 의사로 나오는 그쵸. 그 제목이 뭐죠?
임 PD님? 예? 굿닥터. 굿닥터? 네. 굿 닥터. 예. 주원이 연기하죠. 주원 씨인가요, 그 사람이? 그 이제 자폐성 그러니까 장애인이 의사 역할까지 올라갔네요. 예, 장애인. 나왔죠. 그 전에도 보니까 엄청나. 이제 그 전동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장애인인가요, 재장애인의 그 드라마에 보니까 공주더라고요. 공주? 그 대한제국에 네. 예, 공주가 교통사고 나서 전동 휠체어를 네. 타고 이렇게 네. 궁전을 돌아다니는 네. 그런 모습도 나오고 네. 어쨌든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애인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는 확실한 그 팩트죠, 그죠? 네. 앞으로는 대물처럼 장애인이 대통령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왜 그럴까요? 뭐가요? 장애인이 갑자기 왜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장애인이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정리할게요. 예, 사회가 일그러진 거, 그 다음에 병든 사회, 그 다음에 이 모순, 그 다음에 이 부족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는 장애인만큼 좋은 소지가 없다고 봐요. 옛날에 장애인들을 이 불쌍하다, 다큐로 찍어서 극복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곳에서 이제는 일반 스토리 속에서 장애인을 하나의 트릭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바뀌는데 어두워질 때까지처럼 예, 그런 하나의 그 범죄 집단과의 장애인이 싸우는 모습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일반 틀에다가 장애인을 넣어서 장애인이 중심이 되면서 영화가 구성되는 방식으로 시도하는 것은 어쨌든 장애를 새로운 인식에서 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대다수의 사회가 장애인이나 장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캐릭터, 그래서 그 캐릭터가 주는 그 영화에서의 색다른 분위기, 느낌, 그런 요소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영화 자체는 장애인을 거리감을 두고 아주 다른 인종, 다른 캐릭터로 보인 요소들을 우리는 거꾸로 그런 시선이 있다는 걸 이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좀 들었고요. 그 시점에서 지금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궁금증이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창동 감독님한테 그때 물어봤어요. 정말 연기를 잘하는 여배우가 뇌성마비, 뇌병변 장애를 표현하기까지 훈련을 시켜서 영화를 만드는 거와 진짜 뇌병변 장애가 있는 배우로서의 자질이 있는 장애 여성을 두 배우가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해서 배우 주인공으로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 웃으시면서 영화 뭐 현장은 너무나 몸이 이 노동성이 강해서 장애가 있는 여배우가 견뎌낼까 하면서 피해 가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장애 여성 문화공동체를 하면서 극단을 한번 운영해봤잖아요, 3년 동안. 그럴 때 제가 이제 감독들을 작품마다 섭외하고 선택하는 작업들을 좀 했어요. 근데 좀 정말 젊은 그 연극 감독 연출가였는데 제가 되게 탐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정중히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줬냐면, 장애를 가진 몸은 너무 날 것이어서 그렇지. 무대이든 영화이든 사람들이 영화든 무대든 환상에 빠지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이 그 날것의 장애를 가진 몸은 그 환상을 갈라버리는 완전 날것이어서 그거는 연출자 입장으로 당사자를 쓰기는 너무나 어렵다. 맞아요. 왜냐하면 무대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현실로 느껴버려서 관객들이 그 순간 부담을 느끼고 그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자기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 뭔가 불편한 그 장애인의 느낌으로 압도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연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어떤 무대를 만들어도 그냥 용납하고 만들어 나오면 이런 이상한 경험을 좀 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영화라는 요소에 아직도 장애인은 낯설거나 괴기스럽거나 또는 불쌍하거나 내 마음에 장애인에 대한 묘한 어떤 죄책감, 일반 사회나 일반 모든 비장애인이든 뭐 누구든 간에 두고 있는 어떤 것들을 건드리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모양으로 장애라는 또는 장애인이라는 요소가 그 영화나 이런 예술 영역에서
등장해서 표현되고 인간의 무의식적인 어떤 감성을 건드리는 어떤 요소로서 영혼이 갈 것 같다 이런 예, 하여튼 이 세 편 다 보면 범죄 영화, 범죄가 들어 있습니다. 범죄와 장애를 연결하면서 옛날에는 깡패 집단 뭐 이런 것을 뭐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서 뭐 우리 뭐 깡패 두목 누구처럼 뭐 그런 곳에서 이것이 새로운 거기 하나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영화가 방황하다가 여기에 지금 성공을 해서 정착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80년대 중후반에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 소재 영화가 등장했을 때 장애학자들이 왜 그럴까라고 분석했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소재 고갈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창작력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 미국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맨날 개인주의와 애국주의에 건강한 블록버스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 국기 나오고 막 이래요. 예, 한국 사람들은 절대 그거 안 보죠. 왜냐면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국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국적 영화 소재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고갈됐기 때문에 영화의 여러 시나리오나 줄거리들을 이제 장애와 이제 연결시켜서 전혀 새로운 어떤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극적 소재들이 고갈되면서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어떤 소재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게, 미국은 80년대 후반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한 2000년도 이후 언제부터 정확하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아시스 이후에 저는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장애를 소재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조금은 슬퍼지고요. 이거를 새로운 소재다 하지 말고 새로운 원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면 바로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운동이든 아니면 어쨌든 뭐 우리 사회도 2000년도에 이동권 투쟁 이후에 굉장히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길거리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 보이지 않던 존재들이 보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들은 뭘 꿈꾸고 있을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드라마나 어떤 영화의 소재로 이렇게 나오는. 근데 크게 보면 어떤 드라마나 영화 그 자체의 내재적 한계, 그러니까 소재 고갈 같은 이런 내재적 한계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의 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사회 진출이 이제 많아진 이 두 요소가 같이 결합되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미국이 요런 각도를 가지고 요런 지점을 가지고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의 어떤 장애 문화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차가 몇 년 정도 차이 날까라고 보면 저는 85년도 대 2005년도 정도, 그러니까 예, 그 정도 난다고 맞아요. 보면 거의 맞아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흥행이 이 방송 작가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요즘은 방송에도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드라마가. 이런 현상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부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에 가깝지 않고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보면 어쨌든 좋은 점도 있지만 장애인을 올바로 이해한다거나 이런 것에 노력하는 것에서 볼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거 있어요. 장애 여성 이승환이 잘못이라는 뮤직비디오에 휠체어에 탄 너무나 예쁜 줄 인형을 조작하는 주인공 여자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 여자에게 로봇 만드는 안데르센의 피노키오 만드는 할아버지 같은 외국인 할아버지가 로봇을 고쳐가지고 마치 활동보조 로봇처럼 이렇게 붙여주는데, 이 로봇가 이 아름다운 소녀의 손발이 되어주는 환상 속에서 도와주다가 잡아뜨리면서 휠체어가 부셔져요. 그래서 살신성인해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찾아간 다음에 자기를 휠체어가 되게끔 만들어달라고. 아름다운 이 소녀가 잠에서 깨어날 때 새로 침대 옆에 있는 휠체어가 있어요. 그 휠체어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여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의 뮤직비디오. 그래서 그 로봇이 이 휠체어가 됐다라는 걸 깨닫고 또 쓰러져서 울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 장애 여성도 머리가 길고 예뻐야지 사랑받는구나. 그래야 환상을 주는구나. 여성의 환상이 가미돼야 되네. 아, 이 사회가 장애인인 내가 환상을 줄 때 나를 환호하겠구나. 그러려면 살을 빼야겠다. 제가 몇 년 동안 그 장애인 영화제 그거 이렇게 심사를 좀 해봤는데, 그 장애인 운동이라든가 장애인 권리 쪽 뭐 이런 다큐 쪽으로 접근하는 쪽이 있고, 한쪽은 보면 장애 자체를 미화시키고 이 환타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처럼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우리도 스스로도 어떤 환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안심을 하고요. 그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접어두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또 다른 가짜인 나와 싸우는 시대가 됐다. 또 다른 나와 싸우는, 그러니까 이미지화된 나와 그쵸, 네. 싸우는 그런 시대가 네. 되었다. 아, 그게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기르든가 살을 빼든가. 비판을 하면 오늘 그 영화 장애가 주요 소재가 되는 영화 세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영화 속에 장애인들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가, 또 요즘에 좀 영화와 드라마의 트렌드 속에서 장애인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남기면서 오늘 장미화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